대출은 걱정 말고 아이만 낳으세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영상 찍어보겠습니다. 24년 1월 29일이죠.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제 드디어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이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아이를 낳은 갓난 아이를 낳은 사람들한테는 특별하게 예외를 줘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이 생각보다 별로 인기가 없을 거라고 사람들도 생각하고 저도 뭐 별로 그렇게 이걸 많이들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첫날에 이제 신청자가 몰리면서 사이트가 막 1시간 이상 대기가 막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기금이 든든 요 사이트를 가보면은 서비스 접속대기 안내해가지고 막 이런 것들이 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자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 말은 뭐죠? 이 사람들이 이걸 되게 받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아이들도 요즘에 안 낳고 하는데 이거 왜 받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생각보다 조건이 별로 안 좋던데 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이걸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 이게 지금 신생아 특례 대출이 세 가지를 해주거든요. 뭐냐면 이제 집을 새로 사는 거 있죠. 집을 산다고 하면서 대출 받는 것도 오케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대출 받아놓은 거를 갈아타는 것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전세를 살 때도 대출을 해줍니다. 한마디로 이제 아이를 낳은 사람 있죠. 아이를 낳은 부부들은 뭐 받아가지고 나쁠 게 별로 없어요. 어차피 전세도 대출로 살고 있고 기존에 대출 있는 사람들은 이자가 좀 싸고요. 그럼 새로 살 때도 이자 싸게 받으면 나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사이트를 가보면 되게 간단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들어가 보시면 되게 직관적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데이터들을 막 가져옵니다. 정부 기관에서 막 데이터도 가져와서 신청하는 것도 뭐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상품 소개, 대출 신청 뭐 이런 거 다 쉽게 돼 있는데 가서 한번 보시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신생아 대출의 어떤 그 기준 같은 걸 좀 설명을 해드려야 여러분들도 내가 대상이 되나 안 되나 이게 글로 써 있으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출산의 범위가 있습니다. 아이는 어디부터 낳은 거냐 이 기준이 있겠죠. 왜냐면 애를 낳았냐 안 낳았냐를 가지고 대출해 주니까 그래가지고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낳은 아이부터 적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신해서 뱃속에 아이가 있어요. 이건 어떡하죠?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뭐 청약에서는 막 되기도 하지만 신생아 특례이기 때문에 애를 낳은 그 이후부터 출생 신고한 다음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입양아도 됩니다. 그래서 23년 1월 이후에 출생한 아이를 입양한 경우에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살 미만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뭐 이제 나중에 이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어쨌든 내가 낳은 아이도 괜찮고 입양한 아이도 괜찮다. 자,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을 해도 대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미혼모의 개념일 수도 있지만 미혼모라기보다는 그냥 사실상 혼인 신고만 안 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아버지가 누구냐라는 걸 확인을 해가지고 둘이 묶어가지고 사실상 결혼한 부부처럼 취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무주택자만 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주택 보유 여부를 따지는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만 되고요. 분양권이나 뭐 조합원 입주권 같은 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것도 주택 보유자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아무것도 없는 무주택자여야만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득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 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만 되는데 이 혼인신고를 안 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가족관계 증명서상 등재된 부모를 합칩니다. 그래가지고 총소득을 심사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결혼한 셈 치고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만 대상이 됩니다. 자산 제한도 있습니다. 자산 제한은 4억 6,9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혼인신고 안 하더라도 아빠, 엄마 누구냐? 너네 재산 얼마 있니? 라고 합쳐가지고 4억 7천만 원 밑으로 되어야지만 되는 거죠. 자, 신청 시기는 뭐 당연히 대출을 받는 거니까 소유권이 변경되기 전에 신청하는 게 이제 기본일 텐데 나는 이미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뭐 그런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는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면적하고 금액 제한도 있습니다. 우선 면적은 85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33평형 아파트 있죠. 국민주택은 해당이 되고요. 뭐 40평대, 뭐 38평대 이런 것들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액은 9억 원 이하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혼부부들이 거의 대상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집을 좀 작은 거를 사라라는 거, 그다음에 너무 비싼 거는 안 해주겠다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출 한도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입니다. 그리고 최대 5억인데 DTI가 60%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연소득이 한 4천만 원 정도만 넘으면은 한 5억 받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DSR을 적용을 안 하고 DTI가 이제 훨씬 더 규제가 좀 완화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득이 좀 낮아도 5억 한도는 충분히 채우니까 사실 소득이 뭐 4천, 5천, 6천 정도 돼야지 대출도 뭐 4, 5억 이상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득 때문에 뭐 대출을 못 받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 정도 규제라면은. 그다음에 이제 LTV는 이제 집값 대비 몇 프로 빌려주냐 이건데 70%까지 빌려준다는 겁니다. 자, 대출 한도는 당연히 매매 가격 이내
이내겠죠. 분양가격 이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금리가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금리가 이제 소득 수준이 2천만 원 이하인 사람한테 연 1.6%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좀 벙찐 거예요. 왜냐면 그때 정책 발표할 때는 최저 1.6까지 빌려준다 해가지고 이거 되게 싸게 빌리겠구나라고 했는데 실제 까보니까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집을 삽니까? 현실적으로 집 사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것도 10년 단기로 빌려가지고 집을 산다? 이럴 일은 거의 없다. 그래서 1.6 누가 받냐 하면서 이거 못 받는다. 현실적으로 받으려면은 둘이 맞벌이니까 한 8천 넘어가고 그다음에 대부분 이제 30년 만기로 빌리죠.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거 누가 봐도 3% 이상 받으라는 거네라고 생각해서 이자가 너무 높다라고 생각을 한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이게 우대금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대금리가 생각보다 받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중복 적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청약저축을 가입한 사람 본인 또는 배우자죠. 둘 중에 한 명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분들이 많겠죠. 요즘에 결혼도 좀 늦게 하고 그다음에 아마 30대 중반 이 정도의 아이를 낳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보통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청약통장을 만들기도 하고 대학교 때도 많이 만들고 하니까 최소한 5년 이상은 되겠죠. 5년 이상 10년 이상 이러면 0.3에서 0.4는 기본적으로 깎아줍니다. 자, 거기다가 청약저축 금액을 이제 예치한 게 그 지역의 어떤 최소 예치 금액을 납입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0.3, 0.4, 0.5를 깎아주는데 연도에 따라서 대부분 이거는 이제 5년, 10년 넘어가면은 그 예치금을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5년이라고만 해도 0.3은 받는 거죠. 그러다 이제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0.1 깎아준다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한 0.8 정도는 깎을 수가 있어요. 거기다 이제 아이가 또 하나 더 있다. 그러면은 0.1을 또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한 0.5에서 1% 정도는 거의 다 할인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대금리의 최저 한도는 1.2입니다. 그래서 1.2 이하로도 내려가는 경우들도 있겠죠. 워낙 많이 깎아주니까. 여기서 0.8에서 1씩 깎아준다고 생각해 보면은 연봉 한 4천에서 6천이신 분들은 이게 1% 초반으로 받는 거예요. 1% 초반. 그 정도면 괜찮은 거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 테이블이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이게 뭐지라고 했는데 결국에 이제 우대금리를 적용하게 되면은 가장 비싼 게 이제 연 3.3인데 이것도 한 2.5에 빌리는 겁니다. 그러면 30년 만기로 연봉이 1억 넘는 분들이 5년의 고정금리를 해가지고 우대금리 적용되면은 이 정도면은 나쁜 이자는 아닌 거죠. 자, 상환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거치를 하고 원리금 균등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증식도 가능한데 이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받을 수 있다면 체증식을 받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기 때문에 체증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실거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안에는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은 2달까지는 연장을 더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3개월인데 어쨌든 한 달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잔금 치르고 바로 들어가라라는 거죠. 그다음에 전입을 하고 1년 이상 실거주를 하는 조건입니다. 근데 이거는 디딤돌 이런 거에 어떤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지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이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 상태를 유지하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러니까 신생아를 입양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입양을 하고 나서 1년 이상만 입양 상태를 유지를 하면 이 대상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파양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이거를 못 받게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왜냐면 1년 유지라는 건 좀 어찌 보면 악용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건 5년 이상 이렇게 해놔야 되지 않나. 한 10년 이상 이렇게 해놔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잘못 해석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유지를 1년은 해야 된다라는 게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헷갈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부부가 이제 1.2억 맞벌이에요. 그러면 이제 둘이서 6천 번다 그러면은 거의 실수령액이 1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령이 1억 정도 되니까 한 8억 정도 집을 살려고는 하겠죠. 1억 정도 벌면 그래도 한 7, 8억짜리는 살려고 하니까. 자, 그러면 30년짜리 대출을 받아가지고 5억을 빌립니다. 5억이 최대니까. 그러면 이자가 아까 말한 대로 한 2.5% 정도로 줄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체증식을 하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면 과연 내가 부담이 얼마가 될까 계산해 보면 월 110만 원 정도로 스타트를 합니다. 이게 첫 달 110 정도 내고요. 60개월 정도,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지나면 월 한 14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수령이 한 달에 800 정도 되는 부부라면은 800 정도 받아가지고 110만 원 정도를 주거비를 낸다는 거는 부담이 아니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자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분들이 이제 8억짜리를 사서 대출을 5억을 받으면 자기 돈 3억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걸 3억을 들여가지고 집을 사서 이자를 내는 것 대비 이 똑같은 아파트를 만약에 3억의 보증금으로 월세를 얻으면 어떨까? 이걸 좀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월세로 사는 것 대비 대출 받아서 사는 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걸 따져봐야 되는데 보통 뭐 8억짜리 아파트가 보증금을 뭐 3억으로 굳이 잡는다면은 월세가 뭐 한 4, 5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3억에 50만 원 내고 월세를 살래? 아니면 3억에 110만 원 내고 집을 살래? 집을 매수해가지고 거주할래? 라는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월세를 따져보니까 한 5년 정도 계산하면은 한 4,500만 원 정도 더 낸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1,000만 원 꼴 정도 내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1,000만 원 정도 내는 대신에 나는 월세가 아니라 이 집을 이제 매수를 한 거고 이 집에서 이제 살고 싶은 만큼 사는 거라면은 이 집값이 뭐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1년에 1,000만 원 정도만 올라가면은 뭐 월세 대비 뭐 손해는 아닌 구조가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동일 조건 월세 대비 따져보면은 금액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는 아니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이 정도는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거기다가 제가 아까 가장 연봉이 높고 그다음에 가장 대출 기간도 길어가지고 기준 금리가 3.3인 걸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내가 연봉이 더 낮은 구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리가 많이 내려갑니다. 그다음에 집값이 이제 싸게 되면은 이제 대출을 좀 적게 받을 수도 있고 대출 비율도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내 상황에 맞춰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이 월세를 사는 거 대비 차라리 그냥 내가 내 집 사가지고 여기서 거주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애도 어리니까 이제 신생아니까 라는 정도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본인 상황에 맞게 좀 계산을 해보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만은 이자 우대 금리를 내가 잘 받을 수만 있다면은 거의 1%대로 빌릴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이게 작년에 그 연간 출생아가 한 23만 명 정도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3만 명이 태어났다는 거는 최소한 23만 가구가 이 신생아 특례대출의 이제 대상이 될 텐데 그 중에 절반 정도가 보통 이제 무주택이고 절반 정도가 보통 유주택인 뭐 이런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다들 뭐 경제적으로 뭐 똑같은 상황은 아니니까 한 절반 정도라고 치면은 23년에 한 10만 가구 그다음에 올해도 태어날 테니까 올해도 한 10만 가구 정도 해가지고 23년 24년 해가지고 한 20만 가구 정도 20만 쌍의 부부 정도는 혜택 대상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게 신생아 특례대출 예산을 27조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환대출도 그렇고 신규 대출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세 대출도 이게 아마 포함된 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7조 하면 엄청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걸 만약에 20만 명으로 나눠보면은 한 집당 한 1억 3,5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잡힌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예산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물론 뭐 이걸 증액을 해줄지 안 해줄지는 뭐 모르겠지만 뭐 앞으로 이제 나온 지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받을지도 모르겠지만 뭐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거 괜찮네라는 생각이 든다면 대환도 되고 전세도 되니까 오히려 좀 빠듯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게 뭐 생각보다 시장에 좀 잔잔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했었는데 우대금리 같은 걸 좀 계산을 해보고 그다음에 조건도 좀 따져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받을 수 있는 분들도 많고 특히 이제 전세 이자도 많이 싸고요. 그다음에 대환대출도 되기 때문에 대환 쪽으로도 아마 많이들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에 해당이 된다. 작년 올해 아이가 태어났다라면은 받는 게 훨씬 유리한 구조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